전설야담 특집 고전소설이 된 이야기. 전설야담 중에서 고전소설이 된 이야기 6편을 모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재생됩니다. 전설야담, 귀신 아닌 과학수사로 밝힌 실화 장화홍련 사건. 전래설화 장화홍련전에서는 귀신이 등장하여 신임 부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함으로써 사건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바탕이 된 실화에는 귀신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 사건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장화홍련 자매의 원한을 풀어주었을까요? 이제 그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조선 효종 때 평안도 철산에 사는 좌수 배무룡의 아내가 어느 날 기분 좋은 꿈을 꾸고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장씨 부인에게 예쁜 꽃을 주는 꿈이었고, 이후 임신했기에 태몽으로 여겨 아이를 낳은 후 이름을 장화라고 지었습니다. 장씨 부인이 꿈에서 본 화사한 꽃을 북한에서는 들장미, 남한에서는 찔레라고 부르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2년 후 배좌수 부부는 또 딸을 얻었는데, 이번에는 붉은 연꽃 태몽을 꾸었기에 홍련이라고 불렀습니다. 배좌수는 두 딸을 매우 사랑하며 아꼈고, 가정에는 웃음꽃이 날마다 피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장씨 부인이 오래 살지 못하고 장화가 5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배좌수는 대이을 아들을 얻고자 허씨 부인과 재혼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구나. 허씨 부인은 아들을 연이어 낳았지만 배좌수는 딴 아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배좌수는 아들을 보며 든든함을 느꼈고, 딸을 보면서는 죽은 전처 장씨를 떠올리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배좌수는 자랄수록 전처 장씨를 닮아가는 자매가 애틋해 외출했다 돌아오면 먼저 큰딸 방으로 들어가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계모 허씨는 창틈으로 그 모습을 엿보고 놀라며 질투를 느꼈습니다. 그와 더불어 계모 허씨는 전처의 소생인 장화홍련을 미워하며 구박했습니다. 장화는 어느덧 나이 20살이 됐고, 그제야 배좌수는 결혼 정년기를 넘긴 딸의 혼인을 서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화홍련 자매가 차례로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매가 스스로 연못에 뛰어들었다니 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 효종 7년 철산 부사 전동을은 수하에게 실상을 파악해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버지는 향청의 우두머리인 좌수인데다 재산도 많은 부호였으므로 그런 넉넉한 집안의 딸이 연속으로 자살할 이유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다음과 같은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장화가 아직 혼인하지 않은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임신했다가 낳게 하는 등 몸가짐이 부정하고 행동거지가 좋지 않아 계모 허씨가 이를 꾸짖자 장화가 그걸 치욕스럽게 여기고 연못에 몸을 던졌으며, 홍련은 언니 자살에 충격받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잘 사는 집 처녀가 애를 뱄었다고? 전동을은 보고서를 보고 오히려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여 신주무원록에 따라 철저히 확인에 나섰습니다. 신주무원록은 검시 규례를 상세히 기록한 검험 전문서이며, 전동을은 그에 따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정말 투신했는지부터 살펴보자. 신주무원록에 따르면 익사자는 설령 스스로 물에 뛰어들었더라도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허우적대므로 몸에서 흰 거품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사 결과 두 자매의 몸에서 흰 거품이 발견되어 익사는 사실로 판단됐습니다. 다음은 익사가 자의에 의한 자살인지 아니면 타의에 의한 타살인지 확인해보자. 신주무원록에 따르면 투신 자살하는 사람들은 소지품을 별로 지니지 않고 물에 뛰어들기 전에 신발을 벗어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장화의 시신은 신을 신고 있었고 품에 보따리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살하려는 사람이 신발도 벗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인 소지품을 꼼꼼하게 싼 보따리까지 가지고 있다니 참으로 괴이하구나. 그 점을 이상하게 생각한 전동을은 검시를 명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두 자매의 아버지 배좌수와 계모 허씨가 사또를 찾아와 양반 여식의 몸을 어찌 함부로 검시하냐면서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사또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익사인지 아니면 살해당하여 물에 빠진 것인지 명확히 밝히려면 부검해야 하오. 이것은 법에 명시된 일이오. 먼저 시신의 옷을 벗기니 주머니가 나왔는데 그 안에 은하가 상당량 있었습니다. 보따리와 더불어 이 역시 자살하려는 사람이 취한 행동으로 보기에는 무리였습니다. 바꿔 말해 장화는 자살할 마음이 전혀 없었음이 소지품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이어 진행된 부검을 통해 장화는 한 번도 임신한 적이 없었음이 판별되었습니다. 사또는 계모 허씨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지난번 장화의 낙태 증거라며 가져온 태아는 정녕 무엇이더냐? 허씨가 아무런 대답을 못하자 사또는 예전에 허씨가 제출한 낙태물을 가져오게 해 배를 가르니 쥐똥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조작된 낙태물은 쥐의 털을 뽑아 만든 가짜 증거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또는 눈을 부라리며 계모 허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러고도 살아남을 줄 알았더냐? 어서 진실을 꾸밈없이 고하렸다. 허씨 신문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건의 진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좌수가 장화의 혼례를 추진하자 허씨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본부인 자식인 장화 홍련 자매가 자신의 두 아들보다 재산 상속권에서 우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배좌수는 장화의 혼수를 넉넉히 준비하고 많은 재산을 넘겨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 재산이 전처 장씨가 친정에서 순회에 가득 실어 가져온 것인 까닭입니다. 이에 좌불안석이 된 계모 허씨는 배좌수의 남모를 음행을 떠올리며 음모를 꾸몄습니다. 창문 너머로 몰래 훔쳐본 그 일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지만 허씨는 만약을 대비해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허씨는 나쁜 꾀를 냈습니다. 어느 날 허씨는 작은 생쥐 한 마리를 잡아 털을 모두 뽑아낸 후 장화가 자고 있을 때 몰래 이물 속에 넣고 피를 뿌렸습니다. 그런 뒤 이른 아침에 배좌수를 불러 장화가 낙태했다면서 소란을 떨었습니다. 장화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펄쩍 뛰며 부인했지만 배좌수는 굳은 얼굴로 장화를 노려봤습니다. 배좌수는 평소 규방에서 얌전히 지내던 장화가 외간 남자와 사통에 낙태했다는 말을 별로 의심하지 않았으며 장화에게 사실 여부를 물어보지도 않은 채 계모 허씨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배좌수는 일찍 사별한 아내를 무척 사랑하여 외모가 많이 닮은 장화를 많이 아꼈습니다. 안에 장화 있느냐? 그래서 외출했다 귀가하면 장화방에 들러 손을 만지며 전처를 회상하기를 날마다 되풀이하다가 어느 날 취중에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습니다. 항상 장화를 감시해온 계모 허씨는 창문으로 그 모습을 몰래 봤고 배좌수의 크나큰 약점으로 생각해 나중에 이용하고자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비밀이 있었던 차에 배좌수는 허씨가 주장한 낙태물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아 크게 화를 냈습니다. 웬일인지 배좌수는 장화를 추궁하지 않았고 허씨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함께 분노한 배좌수 부부는 장화를 어찌할지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배좌수는 집안 망신이니 남이 모르게 죽이자고 말했습니다. 계모 허씨는 그렇게 하면 남들이 자신을 범인으로 여길 것이라면서 장화를 불러 자숙하는 차원에서 외갓집에 잠시 다녀오라고 하고는 두 아들로 하여금 몰래 뒤따라가게 해 장화를 연못에 빠뜨려 죽이자고 제안했습니다. 배좌수가 동의해 공모한 대로 일이 저질러졌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장화는 짐을 싸서 외갓집으로 향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계모 허씨는 홍면도 학대했는데 며칠 후 홍면의 꿈에 장화가 나타나 원통하게 죽은 사실을 알려주자 홍면은 장화가 죽은 연못을 찾아가 물에 뛰어들어 따라 죽었습니다. 배좌수 부부는 자매의 죽음을 자살이라고 신고하면서 소문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사또 전동을의 날카로운 분석력에 모든 일이 들통났습니다. 사또는 계모 허씨 및 두 아들을 사형에 처했고 장화 홍련의 죽음을 자살로 위장하는 일에 공모한 배좌수를 멀리 유배 보냈습니다. 사또 전동을이 명쾌히 처리한 이 사건은 입소문을 타고 널리 퍼졌으며 전동을의 육대선 전만택이 그 내용을 1818년 박인수라는 사람에게 써달라고 부탁해 장화 홍련전이 탄생했습니다. 장화 홍련전에서는 부녀간의 비밀을 생략했고 원통하게 죽은 자매가 신임 사또의 꿈에 나타나 부탁함으로써 범죄가 드러나 죄인들을 처단했으며 배좌수가 처벌받지 않고 또 결혼해 쌍둥이 딸을 낳았다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실화 바탕이지만 내용이 덜어 바뀐 소설은 근대까지 큰 인기를 끌었고 훗날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전설야담, 검은고로 연결된 사람, 신금을 울리다, 관영호 어원. 심자라는 울산 노부 향미 심대영과 광기 초경 사이에서 1725년 12월 30일에 태어났습니다. 어여뻤던 기생 어머니처럼 자라는 어려서부터 자책이 뛰어났고 머리도 총명해서 한번 배운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 영특함을 보였습니다. 신분적 환경으로 인해 자라는 10세 때 부비가 되어 여종으로 이런저런 잔일을 했습니다. 종으로 부릴 아이가 아니구나. 부사 권상일은 자란의 미모와 행동 거지를 보아 채원임에 틀림없다고 판단하여 비에서 기생으로 신분을 바꿔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여 자란을 경상 좌병령의 교방으로 보내 여러 악기와 춤을 배우게 했습니다. 자란은 그곳에서 남달리 북을 잘 치고 검은고를 잘 타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누가 금을 타는 소리인고. 어느 날 병영후 윤면일이 우연히 자란의 검은고 연주를 듣고 귀를 쫑긋했습니다. 그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연주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확인한 다음 잔치에 초대하여 검은고를 연주하게 했습니다. 한바탕 연주가 끝난 뒤 윤면일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중에 난세로다. 아중은 지방 군하의 안을 이루고 난세는 5 색채의 깃토를 지니고 5가지 소리를 낸다는 상상의 세인이 지방관하에서 최고라는 칭찬이었습니다. 이후 윤면일은 자주 자란을 불러 탕금을 즐기면서 병령 안에 묵게 하고 매우 귀여워했습니다. 너희 탄금 솜씨는 따를 자가 없구나. 그야말로 심금을 울리는도다. 뭔가에 자극받아 마음이 움직일 때 신금을 울리다라고 말하는데 신금은 마음의 검은고라는 뜻입니다. 불제자 스러워나가 아무리 수행해도 깨달음의 길이 보이지 않아 조바심 내자 부처님이 다가가 인도 현악기 비나에 빗대어 수행 역시 적절히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번역할 때 비나를 검은고로 바꿨고요. 자라는 윤면일의 그런 사랑을 대단히 고맙게 여기며 언제나 최선을 다해 검은고를 탔습니다. 그러던 중 1739년 부사 권상일은 참의로 승진해 한양으로 올라가고 병영후 윤면일이 울산 부사를 겸하게 됐습니다. 윤면일은 부사의 권력으로 자란을 소실로 맞아들였습니다. 소실은 정식 아내 외에 데리고 사는 여자를 작은 집에 비유한 말입니다. 당시 자란의 나이 14살이었고 심신이 조숙했으며 윤면일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자란이 기녀 출신의 첩이지만 윤면일이 진심으로 아껴주는 마음을 가득 느낀 까닭입니다. 자라나, 또 한 번 듣자꾸나.
윤면일은 틈날 때마다 자란의 연주를 즐겼고 행복에 겨운 자란의 모습은 한층 사랑스러워 보였기에 둘의 사랑놀이는 계속됐습니다. 곧 한양으로 올라가게 됐구나. 다음 해 여름 윤면일이 승진하여 한양으로 올라가게 됐다고 말하자 자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자라는 관비 신분인지라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방관하에 머물러야 하는 신세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면일이 그걸 눈치채고 자란의 들썩이는 어깨를 다독이며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너도 한양으로 데려가마. 그 말에 자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울산 부사로 재직하는 동안만 자신을 예뻐해 주는 것은 아닌지 가끔 염려했는데 쓸데없었던 걱정이 됐으니까요. 윤면일은 계집종 2명을 바쳐 자란이 속량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속량은 나라에서 재물을 받고 노비 신분을 양민으로 바꿔주는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만 윤면일은 자란과 함께 상경하되 본집으로 데려가지 않고 경기도 이천에 있는 자란의 이모 집에 머물게 하고 그곳에서 먹고 자도록 했습니다. 윤면일은 본처에게 말하여 양해를 얻은 뒤 종종 자란을 찾아가서 보살펴 주었습니다. 윤면일은 자란의 이모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 들어주고 내게 말하시게. 비록 더불어 살지는 못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가끔 와주는 것만으로도 자라는 행복해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시간에는 윤면일이 좋아하는 검은고를 연습하며 더 뛰어난 음악적 즐거움을 전해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지 1년여 지난 1741년 8월 윤면일은 서울 본댁에서 전염병에 걸려 급환으로 죽었습니다. 뭐라고요? 부음을 접한 자라는 너무 갑작스러운 일로 애통하고 가슴 아파하며 여러 차례 혼절했습니다. 상녀가 도착한 충주장지에서 피를 토하듯 울부짖음에 보는 이마다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시간이 흘렀건만 자란의 애통한 마음은 주슬러지지 않았습니다. 석 달 동안 목욕하지 않고 머리를 감지 않아 머릿니가 얼굴에까지 기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윤면일의 본부인이 이를 불쌍히 여겨 자란을 어루만지며 목욕을 권했습니다. 본부인이 자란을 목욕시킨 후 머리를 빗게 했으나 머리카락이 흉측할 정도로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나마 깨끗해진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울산에서 기별이 왔는데 울산부로 내려오라는 부모의 정갈이었습니다. 사연인즉 이러합니다. 1742년 울산 부사로 부임한 정광훈은 아무하는 이방으로부터 자란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사심을 품었습니다. 자란의 미모가 보통이 아닙니다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봐야겠구나. 정광훈은 직접 봐야겠다면서 자란의 부모에게 자란을 최환시키도록 명했습니다. 최환은 도망한 노비를 찾아서 주인에게 돌려보내던 일을 이르는 말입니다. 신임 부사에 거듭되는 독촉에 견디다 못한 자란 아버지는 사람을 시켜 딸이 빨리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이에 대해 자란은 차라리 자결할 지언정 갈 수 없다라며 거절했고 윤면일의 부인과 여러 아들도 보낼 수 없다며 지난번에 부고를 전했던 홍철산을 다시 울산부에 보내 윤면일 집안에 왕당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전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부사 정광훈은 도를 넘어 자란의 부모를 옥에 가두고는 만약 자란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옥에 있는 부모를 해치겠노라 협박했습니다. 부모 목숨을 담보로 한 협박에 자란은 윤면일의 영상에 통곡으로 사과하고 그해 5월 5일 어쩔 수 없이 울산부로 돌아갔습니다. 부사 정광훈은 매우 기뻐하면서 자란의 부모를 즉시 석방했습니다. 과연 절세기로다. 미모를 눈으로 확인한 정광훈은 며칠 뒤 자란을 불러 강제로 욕심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자란은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참고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2달 뒤면 윤공의 첫 기일입니다. 제사 후 새 얼굴의 찬기로 사또에게 수청을 들 터이오니 그때까지만 참아 주소서. 한때 모셨던 지아비의 상복 기간이니 말미를 달라고 애원하니 정광우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는데 시간이 뭐 대수이겠는가. 또한 말인즉 옳기에 정광우는 아량이 넓은 듯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고는 관아 전속 방을 마련해 거기서 자라니 기고토록 했습니다. 항시 철저히 사람을 시켜 감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라는 낮이면 시녀와 함께 지내다가 밤에 혼자 잘 때는 혹 느닷없이 몸을 뺏길까봐 옷끈을 단단히 묶고 선잠을 자면서 날마다 밤을 한숨과 눈물로 보냈습니다. 정광우는 자란에게 시간을 주기는 했으나 욕망을 참기가 힘들어 자란의 부모를 압박했습니다. 권력의 냉혹함을 자라는 자란 부모는 딸의 마음을 달래며 수총을 권했으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일편단심 자라는 시금을 전폐하고 윤면이를 그리워했습니다. 심신이 피폐한 나머지 그달 6월 6일 자라는 병 속에 누워 약을 마실 수도 밥을 삼킬 수도 없어 속수무책으로 굶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장결의 윤면일이 그러다 14일 뒤면 죽으니 그만 밥을 먹으렴이라고 말하며 울면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자라는 꿈 얘기를 곁에 있는 시녀에게 전하며 윤공이 너무 그립다고 말했습니다. 자라는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6월 19일에 자진했습니다. 17세 꽃다운 나이에 죽기 직전 자라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천리밖에 윤공과 합칠 수는 없겠지만 곁에 묻어주오. 그리고 나를 장례 지낸 뒤 내 의복과 목걸이 등 폐물을 팔아 본댁에 보내주오. 자라는 자결로 수절했으니 비통한 일이었습니다. 자란이 세상을 떠난 후 이듬해 부임한 부사 윤지태는 자란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느낀 바 있어 울산 유지인 상채원 박민효에게 자란의 슬프지만 감동적인 이야기를 기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민효는 1743년 자란전을 써서 널리 알려지게 했고 1749년 울산 최초 읍지 학송지를 편찬했습니다. 전설야담, 기생이 된 양반 처녀, 추풍 황별곡. 조선 마렵 평양에 사는 김진사의 무남동료 채봉은 나이 16이 되자 용모가 꽃과 같아서 보기만 해도 바라보는 사람의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더구나 여성으로서의 필수 덕목 바느질은 물론이고 선비처럼 시를 잘 지었으며 서예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재산 많은 김진사 내외는 그런 채봉에게 어울리는 배필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평양에는 마땅한 사윗감이 없는 듯하여 김진사는 벼슬도 구할 겸 서울로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배웅하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던 채봉은 3월 중순 어느 날 후원 초당에서 하녀 취향과 봄 경치를 감상했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에서 한 청년이 나뭇가지를 휘어잡고 담장 안의 채봉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백옥 같은 얼굴에 풍채 빼어난 18세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을 힐긋 쳐다본 채봉은 첫눈에 설레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지만 속마음을 들킬까봐 이내 얼굴을 돌린 채 초당으로 들어가 동산으로 연결된 문을 닫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청년은 아쉬운 표정을 짓더니 채봉이 앉아있던 자리로 가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땅 위에 떨어진 명주수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석자 정도 되는 크기였는데 끝부분에 채봉이란 두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필시 그 낭자 이름이겠구나. 그 직후 문 안쪽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더니 취향이 나타나서 청년에게 수건을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청년은 주인에게 직접 전해주고 싶다고 말했으나 거절당하자 잠시 기다리라며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청년이 취향에게 수건을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동문 밖에 사는 장필성인데 선친께서는 선천군수로 계시다가 돌아가셨고 지금 나는 홀어머니 시야에 아직 장가들지 못했네. 이 수건을 아가씨에게 보이면 답장을 써줄 터이니 미안하지만 내게 그 해답을 전해주게. 청년이 준 수건에는 글이 적혀 있기에 취향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필성이 한마디 했습니다. 편지가 불안하기는 하지만 나중에 은혜를 갚을 날이 있을 게다. 취향은 초당으로 가서 채봉에게 수건을 전해주었습니다. 채봉이 펼친 수건에는 칠원절구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건에서 아름다운 사람의 향기가 풍기니 하늘이 내게 좋은 짝을 보내심이라. 은근히 서로 생각하는 글귀를 붙이나니 붉은 시를 지어 신방에 들어갈 수 있기를. 시를 읽은 채봉 얼굴은 단풍잎처럼 붉어졌습니다. 취향은 채봉의 심중을 눈치로 알고 도령이 기다린다면서 답장을 써달라고 재촉했고 채봉이 마지 못한 듯 글을 써주었습니다. 광군막상 양대몽 노력고서 이판님. 풀이하면 돈 안 오니 그대는 허망한 양대를 꿈꾸지 마시고 힘써 글을 익혀 앞날에 한리막사 되소서. 여기서 양대란 말은 초나라 회왕이 무산 양대에서 신녀를 만나 잠자리를 가진 기이한 꿈에서 나왔고 남녀 연애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연애 생각하지 말고 공부에 집중해 과거에 급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필성은 취향을 통해 답서를 받아 읽고 무척 좋아했습니다. 마침 양대를 알고 있었기에 채봉이 자신에게 관심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채봉 문장력에 감탄한 필성이 물었습니다. 낭자 나이는 올해 몇이더냐? 취향이 16이라고 대답하자 필성은 또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채봉 낭자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다. 그 말에 취향은 지금 진사님께서 신랑감 구하러 한양으로 가셨으니 마음 있다면 정식으로 매파를 보내어 서둘러 통원하라고 말해줬습니다. 필성은 깜짝 놀랐지만 채봉을 만나본 후에 통원하겠다며 재차 만남을 부탁했습니다. 취향은 속으로 두 사람이 서로 좋은 배필이라고 느꼈기에 필성에게 두어 마디 언지를 주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시각 채봉은 수건에 적힌 글을 여러 차례 읽으며 필성이 왜 미혼인지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는지 의문을 품으면서 혹시 자기랑 인연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며칠 지난 어느 날 밤 취향은 채봉에게 달 구경을 권했습니다. 채봉이 그러자며 후원으로 나가자 대기하고 있던 필성이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취향이 그곳을 향해 헛기침하니 필성이 나타나 채봉에게 인사했습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는 취향에게 들으셨을 겁니다. 이는 필연이니 언약을 맺어 백년의 로를 맹세함이 제 소원입니다. 달 밝은 동산에서 필성이 대놓고 총언하자 채봉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필성은 떨어진 수건을 거론하며 하늘이 내린 인연이라고 강조하면서 채봉을 바라봤습니다. 채봉은 전해주신 시 구절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말로 넌지시 허락하고는 부끄러운 듯 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취향은 필성에게 빨리 매파를 보내라고 말하며 채봉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때 채봉의 어머니 이씨 부인이 달빛이 하도 밝아 초당으로 나왔다가 이 광경을 우연히 목격하였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 살펴보니 달빛을 받은 두 사람 모습은 한 쌍의 오낭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이씨 부인은 모르는 척하고 초당으로 가서 앉아 채봉과 취향을 불러 남자 목소리가 들리던데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둘이 당황해서 아무런 말도 못하자 이씨 부인은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죄를 묻겠노라 말했습니다. 이에 취향이 일의 앞뒤를 말하자 이씨 부인은 필성의 문보를 물었고 취향은 전 선천부사의 자제이고 외가는 앞집 김첨사 댁이라고 답했습니다. 부인은 그제야 한시름 놓으며 인연의 발단이 된 그 수건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부인도 그를 아는지라 수건에 적힌 필성의 글을 보더니 칭찬하며 채봉의 배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부인은 남편 김진사가 벼슬도 구하고 사위도 고를 겸 한양으로 올라가 있어 이 일을 혼자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한양에서 사위감을 골라 놓는다면 큰일이지만 예단을 받아올 리 없으므로 필성과의 혼사를 추진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필성은 어머니 최 씨에게 김진사 댁에 매파를 보내자고 말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문벌은 비슷하나 사는 형편의 차이 있음을 염려하면서 김진사 댁에 매파를 보냈습니다. 매파가 찾아가니 이 씨 부인은 신랑감을 데려오라며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이튿날 필성이 방문하자 이 씨 부인은 수건을 내보이고 칭찬하며 학업에 전념해 과거에 급제하라고 격려했습니다. 한편 한양에 올라온 김진사는 매관매직을 알선하는 거간꾼 김양주를 통해 당대 고문세가 허판서로부터 돈 1만 양만 있으면 과천 현감이 될 수 있다는 언지를 받았습니다. 김진사는 기생집에서 김양주에게 술을 사준 뒤에야 함께 허판서 집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김진사는 잘생긴 하인을 보고는 미모가 자기 딸 채봉을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하인은 허판서가 세상 남녀간에 가장 잘생긴 아이라고 늘 칭찬하던 미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긴 처녀가 있다는 말에 허판서는 흑심을 품었습니다. 김진사는 1만 양 중 5천 양을 먼저 지급하고 5천 양은 나중에 바치겠다는 어음을 써서 허판서에게 바쳤습니다. 허판서는 5천 양 돈표와 어음을 문갑에 넣으면서 사위가 되고 싶다는 말로 욕심을 내비쳤습니다. 김진사가 알아듣지 못하자 허판서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작년에 첩을 잃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아직 구하지 못했는데 자네 딸을 내게 주면 좋겠구먼. 그리 된다면 자네가 고을 수령으로만 끝나겠는가. 장차 감사하니 참판이나 판서도 가능할 걸세. 호욕에 들뜬 김진사는 그 말에 홀려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고 서둘러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진사는 5천 양을 마련해야 하기에 이참에 가산을 정리하고 한양으로 올라가고자 했습니다. 이 시부인은 남편의 말을 듣고 펄쩍이면서 장필성이 지금 비록 재산은 없지만 정고 앞길이 창창하니 채봉을 장씨 문중으로 시집을 보내야 한다고 버티었습니다. 딸의 첩살이에 반대하는 아내에게 김진사는 나중에 정경 부인이 될 수 있다고 엉너리를 쳤습니다. 엉너리는 남의 환심을 사려고 어벌종하게 넘기는 짓을 이르는 우리말입니다. 김진사는 딸 채봉이 벼슬 높은 집에서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다는 말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이 시부인은 솔깃하여 남편 계획에 따르기로 마음을 돌렸습니다. 김진사는 인사하러 온 채봉에게 재상의 별실이 될 예정임을 알렸습니다. 김진사는 부랴부랴 가산을 정리하여 1만 양 가까운 목돈을 장만하고 가마 셋을 구해 한양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채봉은 탄식하며 취향과 작별 인사를 나눴지만 전날 돈 50냥을 주며 한 가지를 부탁한 상태였기에 몰래 말했습니다. 부디 어젯밤 약속을 잊지 말고 따라오렴. 김진사 가족은 만리교에서 해가 저물자 주막에 숙소를 정했습니다. 그날 밤 삼경 사방에 불길이 치솟으면서 비명소리가 났습니다. 김진사가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가보니 화적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순간 주막에 불이 붙었고 김진사는 짐을 챙기지도 못한 채 주막 주인에게 이끌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수라장 피난길에서 김진사는 목이 터지도록 아내와 채봉을 불렀고 이시 부인도 헤매다가 남편을 만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채봉의 행방을 모른 채 김진사 내외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김진사는 허판서를 찾아가 딱한 사정을 호소했으나 허판서는
김진사가 거짓말을 꾸며낸다고 호통치며 사옥에 가뒀습니다. 이런 맹랑한 놈을 봤나. 현감을 할 것 같으니까 딸을 안 주려고 딴 말을 하네. 객주에서 기다리던 이씨 부인은 뜻밖의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했습니다. 객주 주인은 이씨 부인에게 사정을 듣더니 나머지 돈을 바치든지 딸을 데려와야 해결될 일이라고 말해줬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이씨 부인은 머리에 꽂은 금비녀를 팔아 노자를 마련해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시간에 채봉은 평양에 있었습니다. 화적의 습격이 있기 전에 주막을 몰래 빠져나와 기다리고 있던 취향과 함께 평양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채봉은 평양에 도착하여 취향 집에 머물렀습니다. 이씨 부인도 평양에 다다라 찾아갈 곳이 없어 취향 집으로 가서 애타게 그리던 딸을 만났습니다. 채봉은 화적대와 한양에 간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며 크게 걱정했습니다. 이씨 부인은 채봉에게 아버지를 살리려면 돈 5,000냥을 가지고 함께 한양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죽어도 한양에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채봉은 어떻게든 5,000냥을 마련해 드릴 테니 그 돈으로 아버지를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채봉은 취향 어미를 통해 기생 어미 봉선네를 만나 6,000냥을 받고 기생이 되었습니다. 채봉이 어머니에게 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5,000냥은 아버지 나오시게 하고 500냥은 두 분이 돌아오실 때 노자로 쓰세요. 이씨 부인은 딸의 기막힌 신세보다는 갇혀있는 남편을 구하는 일이 급했으므로 채봉에게 받은 5,000냥을 가지고 한양에 올라와 허판서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허판서는 돈만 날름 받아먹고 다시 생트집을 잡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돈은 이제 됐네만 일전에 약속한 대로 딸을 데려오지 않으면 결코 김진사를 내놓을 수 없네. 허판서가 완강한 태도를 보이자 이씨 부인은 죽으나 사나 한양에서 끝장을 보리라 마음먹고 셋방을 얻어 바느질품을 팔아 김진사의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이씨 부인이 생고생할 때 채봉은 송이라는 기명으로 기생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평양 한량들은 송이라는 미녀 기생이 새로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한번 희롱하기를 원했습니다. 기생 송이는 한 가지 조건을 내걸며 이행하지 않는 사람과는 만나지 않을 것이고 제대로 이행하면 몸까지 허락한다고 말했습니다. 광군막상 양대몽 노력고서 이판님. 채봉은 이 글귀를 방문 위에 붙이고는 그 옆에 이렇게 덧붙여 썼습니다. 어떤 시에 대한 대답으로 이같이 썼는지 알아맞힌 사람에게 몸을 허락하리라. 채봉이 장필성에게 보낸 답서 내용이었으므로 젊은 한량들은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졌습니다. 그걸 모르는 필성은 김진사 일가가 감쪽같이 한양으로 이사갔다는 소식을 듣고 낙심하여 원망과 탄식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필성을 찾아와 송이가 내건 시구를 들먹이며 뜻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권군막상 양대몽 노력고서 이팔림이라고. 시큰둥해하던 필성은 깜짝 놀랐습니다. 필성은 친구에게 모른다고 시침이 떼고 봉선네 집을 찾았습니다. 필성이 글귀를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하자 봉선 어미는 송이가 있는 방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이상한 처지로 만났습니다. 봉선 어미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채봉이 필성에게 답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필성이 전에 취향을 통해 써서 줬던 글을 다시 써서 주니 송이는 봉선 어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장 서방께서 마치셨습니다. 송이가 오늘은 장 서방을 모시고 여기서 잘 테니 준비해달라고 말하자 봉선 어미는 가난해 보이는 필성 옷차림에 걱정하면서도 이제 송이가 기생 노릇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테니 괜찮다며
스스로 위안했습니다. 봉선어미가 나간 뒤 채봉은 필성에게 그동안의 모든 사정을 설명하고 한문 문제도 서방님을 찾기 위한 깨였다고 밝혔습니다. 필성은 그간 서운해했던 오해를 풀고 자신의 마음도 변치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를 정실로 맞이하고 싶지만 내 집안 형편이 어려 자네를 기생집에서 빼낼 수 없으니 그것이 큰 걱정이네.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눈 후 이부자리에 들어 비로소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3일을 보낸 뒤 송이는 100냥을 필성에게 주면서 기생어미에게 화채로 주고 내일 또 오라고 말했습니다. 필성이 그렇게 하니 행색을 보고 염려하던 봉선어미는 이후 필성이 날마다 와도 실은 기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을 날마다 함께 지내면서 채봉의 돈도 바닥났습니다. 필성도 채봉도 그 점을 염려하며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 무렵 명망이 자자한 이보국이란 사람이 평안감사로 부임했습니다. 나이 80이 되는 동안 안 지낸 벼슬이 없었으나 어쩐 일인지 평안감사만 못했기에 경치도 구경할 겸 을밀대 아래에 별장을 짓고 일부러 감사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평양에 도착한 신임 감사는 명기 송이의 소식을 듣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재색이 뛰어나고 글씨와 그림에 뛰어나다는 말에 감사는 송이를 불러 시험해 보았습니다. 송이는 어쩌면 좋은 기회이겠다 싶어서 감사의 부름에 응했습니다. 감사는 송이의 글과 그림을 보더니 기생될 아이는 아닌 것 같은데 어찌 기생이 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양반 집안의 여식이었으나 부모의 빚을 갚고자 스스로 몸을 팔아 기생이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감사가 좀 더 자세히 묻자 송이는 지나간 일을 대략 솔직히 말했습니다. 감사는 시력이 좋지 않아 문서 작성에 애를 먹었기에 재능 있고 영리한 송이를 가까이 두고자 기생어미에게 몸값을 치르고 비서로 삼았습니다. 장필성은 송이가 기생을 면한 일을 다행으로 여기면서도 다시 볼 수 없어 안타까워하던 중 감사가 문필 있는 이방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응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으며 신임 이방으로 뽑혔습니다. 필성은 날마다 공문서를 다루면서 송이의 거처를 알려고 애썼으나 별당으로 드나들 수 없어서 소식을 알지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송이는 별당에서 감사가 맡긴 공무를 처리하다가 장필성의 필체를 발견하고 기이하게 생각했습니다. 송이는 감사에게 이방이 바뀌었느냐고 물었고 감사는 그렇다고 답하면서 장필성을 칭찬했습니다. 송이는 내심 기뻐하면서도 필성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말할 수 없어 애를 태웠습니다. 송이가 필성의 글씨만 보며 여러 달 보내는 사이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됐습니다. 하루는 송이가 필성을 그리워하며 책상에 앉아 잠깐 졸다가 기러기 소리에 놀라 눈을 떠보니 남창에 밝은 달이 가득했습니다. 송이는 창문을 연 다음 지필묵을 꺼내고 붓대를 잡아 백지에 추풍감별곡이라 제목 붙이고 일필이지로 글을 썼습니다. 어젯밤 바람소리, 가을이 왔나 보다. 외로운 베갯머리에 홀로 누워 임 그리다 꿈 깨었네. 창을 반쯤 열고 막막하게 앉았으니 멀고 먼 하늘가로 구름이 흩어지고 넓고 넓은 대지에는 찬 기운이 새로워라. 마음이 쓸쓸한데 경치도 스산하네. 뜰에 부는 바람, 이별의 하늘 말하는 듯 가을 국화에 맺힌 이슬, 이별의 눈물을 머금은 듯 쇠잔한 버드나무에서 놀던 꾀꼬리는 사라지고 달 비치던 산마루에 울음소리 슬프구나. 임을 여의고 썩은 간장, 이제는 잊히련만. 봄에 즐기던 일은 예질인가 꿈이런가. 어느 집 오피리 소리, 가을 바람에 섞여 처량한 곡조로 잠든 나를 깨우는구나. 송이는 이렇게 쓰고 울음을 터뜨렸다가
지쳐 잠들었습니다. 그 처량한 울음소리를 잠이 오지 않아 뒤척거리던 감사가 듣고 무슨 일인가 싶어 벌떡 일어나 송이의 방으로 가보았습니다. 송이가 지은 글을 읽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된 감사는 송이를 깨워 속에 감춰둔 말을 모두 하라고 권했습니다. 송이가 그제야 필성과의 사연을 고백하자 감사는 필성이 이 방으로 들어온 이유도 자연스레 파악했습니다. 송이는 공경에 빠진 부모의 소식을 모르는 일 역시 원한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는 그 일도 알아보겠노라 말했습니다. 이튿날 감사는 필성과 송이를 동시에 불러앉힌 후 송이 부모가 돌아오면 자신이 중매를 서겠다며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감사는 급한 공문을 먼저 처리하고 필성을 불러 형조에 띄우는 공문을 써서 김진사를 빼내려고 한양으로 긴급히 사람을 보냈습니다. 한편 허판서는 분수에 넘치는 반역을 계획하다 사전에 탄로나서 영모죄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조정에서는 허씨의 삼족을 멸하고 아울러 허씨 문의는 죄의 경중에 따라 다스렸습니다. 벼슬거간꾼 김양주는 중죄를 받았습니다. 김진사도 형조로 옮겨져 죄가 있는지 신문당했지만 마침 평안감사의 공문이 도착한 덕분에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김진사는 옥문 밖에서 기다린 아내와 함께 평양의 취향내 집까지 여러 날에 걸쳐 걸어서 갔습니다. 취향 모녀는 채봉의 소식을 알려줬고 부부는 그 길로 감사를 찾아갔습니다. 감사는 옛 친지를 만나는 듯 김진사를 반갑게 대하며 채봉과 필성을 불렀습니다. 감격의 해후를 한 후 김진사는 결코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며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감사는 오늘 송이를 내주겠다면서 김진사에게 서둘러 혼례를 치르라고 권했습니다. 얼마 뒤 길이를 택해 필성과 채봉이 혼례식을 치렀습니다. 김진사 내외의 기쁨은 말할 나위 없었고 감사도 자기 일처럼 좋아했습니다. 감사에 대한 칭송은 방방곡곡에 퍼졌으며 이후 감사는 재능 뛰어나 아끼고 사랑하는 장필성을 조정에 청구하여 당하관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채봉감별곡을 각색했습니다. 전설야당 무광과 수국비의 사랑 및 출세 간의 기별도 안가다 오원 황해도 평산 출신의 우화영은 과거 묵과의 급제에 평안도 압록강 근처 고을의 변장이 되었습니다. 변장은 변경을 지키는 장수입니다. 그곳에서 우화영은 권료라는 이름의 수국비를 만나서 사귀었습니다. 수국비는 관아에서 물 깃는 일을 맡은 여자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외모는 좀 떨어지지만 문자도 알고 제법 총명하네. 우화영은 이윽고 권료와 한 곳에서 같이 살았으며 권료는 바느질과 배짜기를 부지런히 해서 살림을 잘 꾸려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화영의 국경 수비 임무 기한이 끝나갈 무렵 권료는 우화영에게 미래 계획을 물었습니다. 남공께서 이제 돌아가시면 한양에 머물면서 벼슬을 구하시겠습니까? 친하게 아는 사람도 없으니 무슨 재주로 한양에 머물겠는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선산 밑에서 늙어 죽을 계획이요. 우화영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자 권료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남공께서는 아무리 급해도 서두르지 않으니 분명 병마절도사에 오를 겁니다. 제가 여러 회 모은 은화 600냥을 드릴 테니 최하에 묻히지 마시고 한양으로 가서 벼슬을 구하세요. 10년으로 기한을 정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천민이니 수절하지 않고 모처에 의탁했다가 훗날 남군을 찾아뵙겠습니다. 권료가 큰돈을 내놓자 우화영은 매우 고맙다고 인사하며 그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우화영이 떠난 후 권료는 그 고을에서 가난하지 않은 호라비 장교의 집에 들어가 도무살이했습니다. 장교는 권료의 영리함에 반해서 후처로 삼았습니다.
살림을 시작한 첫날 권녀가 말했습니다. 먼저 부인이 쓰다 남긴 재물이 얼마나 되나요? 매사는 분명해야 하니 곡식수가 얼마이며 돈과 비단과 포목의 수가 얼마이며 그릇과 잔물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두 명목과 숫자를 적어서 문서를 만들어 주세요. 이에 남자가 대꾸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있으면 쓰고 없으면 장만하면 되지. 무엇을 의심해서 그러. 그렇지만 권녀는 거듭 요청했고 남자는 마지못해 재산 내역을 문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권녀는 그 문서를 옷상자 속에 깊이 간직하고 성실히 일하고 부지런히 모아 날로 재산을 불렸습니다. 어느 날 권녀는 조정의 조보 보기를 좋아한다면서 남편에게 관청에서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조보는 승정원에서 처리한 일을 매일 아침 적어서 반포한 소식지를 이르는 말입니다. 누가 승진하고 어디로 발령났는지 등을 기록했기에 조정의 동량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기별지라고도 하며 날마다 기별을 기다리던 관습에서 간에 기별도 안 가다라는 속담도 파생했습니다. 남편은 조보를 빌려다 주었으며 그러기를 수년이 지나갔습니다. 한편 오하영은 여러 표수를 거쳐 관서의 읍제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읍제는 한읍을 다스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권녀는 그 소식을 조보에서 확인한 후 남편에게 7년 동안 2배로 불린 재산 목록을 내밀면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래 있을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갈 곳이 생겨 떠나니 일의 시종은 묻지 마십시오. 다행히 재산은 더욱 늘렸으니 마음은 개운합니다. 장교가 깜짝 놀라 말렸지만 권녀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권녀는 남장의 패랭이를 쓰고 걸어서 오하영의 근무지를 찾아갔습니다. 오하영은 부임한 지 겨우 하루가 지난 날에 급한 송사가 있다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동원 마당에 들어선 그 사람은 사또에게 신이 아를 게 있다면서 계단에 올라 말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하영이 기이하게 여기며 허락하자 여인이 가까이에서 말했습니다. 사또께서는 저를 아시겠습니까? 어느 해 어느 땅에서 같이 지내던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오하영은 여인을 자세히 보더니 크게 놀라며 오랜만에 해후를 반가워했습니다. 어찌 이런 모양을 하고 왔어? 내가 어제 부임했는데 오늘 이렇게 왔으니 진실로 기이한 만남이요. 이때 우하영은 한양에서 혼인한 아내와 사별한 후였기에 권녀를 안채에 머물게 하고 집안 살림을 맡겼습니다. 권녀는 사또의 자식을 정성껏 잘 양육하면서 한편으로 꾸준히 조보를 보며 조정의 동량을 파악해 권력 가진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내어 남편의 인심을 얻게 했습니다. 오하영은 아내의 내조 덕분에 계속 승진했고 마침내 당시 재상의 추천으로 절도사까지 됐으며 나이 80세 가까웠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권녀는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나흘째 되던 날 아들 내외에게 직기 및 곡식 수량 등을 빼곡하게 기록한 서책을 주면서 살림 고난을 넘겼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더는 없구나. 권녀는 방 안으로 들어간 후 곡기를 끊고 물 한 모금조차 마시지 않더니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내외는 서모가 비상한 분이라면서 정중히 초상을 치른 다음 아버지의 무덤 옆에 장사 지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 후기 문인 노명음이 1770년대에 쓴 야담집 동패낙성에 적혀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 우하영은 1710년 묵과에 급제하여 1739년 경상도 병마절도사가 된 실존 인물이지만 여자 주인공 권녀는 글쓴이가 추구한 진취적 인물이 형상화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설 야담, 춘향전 원형, 고경춘 실화 및 낙화암 유래
18세기 중엽 강원도 영월에 고순익이라는 마음씨 착한 선비가 부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단종을 추모하면서 자식 얻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로 단종 서거 300년 후 기일인 1757년 10월 24일에 고 선비는 예쁜 딸을 얻었습니다. 이 아이는 노산군께서 점지해 주신 게 분명하오. 노산군은 단종이 왕위에서 쫓겨난 뒤 강봉된 명칭입니다. 딸이 태어난 시각은 유시였는데 이는 단종 승하 일시와 같았습니다. 고순익은 노산군이 선물해준 옷같이 소중한 자식이라는 뜻으로 달의 이름을 노옥이라 지었습니다. 노옥은 어릴 때부터 예의범절이 바르고 공부를 잘하여 부모님으로부터 칭찬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용모도 아름다워서 동네 사람들로부터 곱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불행이 연이어 노옥에게 찾아왔습니다. 5살 때 어머니를 여의었고 8살 때는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어린 노옥은 남동생을 데리고 살아갈 방도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노옥은 이웃에 사는 늙은 태기 추월에게 의탁하고자 그녀의 취양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양어머니 추월도 형편이 어렵기에 노옥은 생계 유지를 위해 부득이 기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경춘이라고 하옵니다. 노옥은 경춘이라는 기명으로 그 지역 한량들에게 금방 유명해졌습니다. 외모가 뛰어나고 가무 역시 출중했던 까닭입니다. 경춘 미모에 끌린 지방 유지 및 부자들이 머리를 얹어주겠다며 큰 돈으로 유혹했지만 경춘은 이들을 물리치고 정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춘은 바깥나들이 삼아 단종 유적지 장릉과 금몽함에 들렀다가 때마침 산책 나온 이수학을 만났습니다. 그는 영월 부사 이만의 아들인데 두 사람은 첫눈에 서로 반해서 바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우리 며칠 후 여기서 다시 만납시다. 두 사람은 몇 차례 만나 사랑을 키웠고 이내 앞날을 기약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영월 부사 이만회가 한양으로 영전함에 따라 이수학도 영월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수학은 경춘의 손을 잡으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올 테니 그때 백년가약을 맺읍시다. 이수학은 3년만 기다려달라며 슬픈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춘은 한양으로 가는 이수학을 바라보며 그날이 올 때까지 몸가짐을 더욱 철저히 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후임 영월부사 구엽이 병으로 죽자 그 후임으로 유난히 여색을 밝히는 신광수가 부임했기 때문입니다. 신광수는 경춘에게 수총을 들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경춘은 전임 부사 아들 이수학과의 관계를 밝히면서 그 청을 거절했습니다. 소녀, 이미 약혼한 몸이므로 응할 수 없사옵니다. 그렇지만 신광수는 막무가내로 고집부리며 수총을 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까지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경춘은 신광수에게 부탁했습니다. 소녀, 몸이 아프니 사흘만 시간을 주옵소서. 신광수가 사흘간 여유를 주자 경춘은 신변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약혼자 이수학 앞으로 유서를 썼고 다음 날에는 부모님 산소를 찾아 마지막으로 성묘했습니다. 그리고는 금강정 근처 절벽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고경춘이 세상을 떠난 날은 공교롭게도 자기 생일 생시 10월 24일 유시였으니 경춘은 만 16 어린 나이에 이렇듯 슬프게 삶을 끝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인지 경춘의 홀령은 파랑새가 되어 연인 이수학이 사는 한양 집으로 날아가서 여러 날을 두고 울었습니다. 뭔 새가 저리 구슬프게 울지? 이수학은 처음에는 파랑새의 정체를 몰라서 잠깐 관심을 가졌을 뿐
이내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며칠 후 이수학의 꿈에 경춘이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파랑새는 저와 같사오니 생시처럼 저를 기쁘게 맞이해 주세요.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이수학은 경춘의 신상에 문제가 생겼음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이수학은 한양을 떠나 영월로 가서 경춘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운 경춘이 보이지 않자 이수학은 마을 사람에게 그 행방을 물었습니다. 하여 사또에게 시달리다가 며칠 전 절벽에서 투신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분노한 이수학은 이 사실을 조정에 알렸습니다. 영월부사 신광수는 얼마 후 파직됐는데 그에 대해 1773년 12월 승정원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월부사 신광수는 지난날에 속되고 모진 잘못으로 파면됐다. 경춘이 절벽에서 동강으로 투신한 2달 후에 신광수가 사탈관직 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22년이 흐른 1795년 순찰사 소남 이공이 영월을 순시했을 때 경춘의 슬픈 사연을 듣고 비석 건립을 적극적으로 후원했습니다. 평창부사 남일호가 글을 짓고 영월부사 한정훈이 글씨를 써서 투신한 장소에 월기경춘 순절지처라는 비석을 세웠습니다. 이 실화는 대체로 춘향전과 비슷합니다. 현실에서는 비극이지만 소설에서는 해피엔딩인 결말만 다릅니다. 이로 미로 누군가 내용을 좀 더 극적으로 각색하여 춘향전을 지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편 경춘이 투신한 근처 낙화암은 단종이 죽임을 당하던 날 그를 모시던 궁녀 및 시종 6명이 투신한 곳입니다. 전설야담, 심청전 원형, 명궁 거타지, 백령도 설화. 진성여왕 때 왕의 막내 아들 양패가 사신 무리를 이끌고 백길로 당나라로 갈 때의 일입니다. 서해바다 곳곳에서 백제 해적들이 날뛴다는 말을 듣고 궁사 50명을 뽑아 호위하게 했는데 이때 거타지도 궁사로 뽑혔습니다. 이들은 도중에 곡도에서 풍랑을 만나 위험에 빠졌습니다. 열흘이 넘도록 거친 파도로 인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자 양패가 사람을 시켜 점을 쳐보게 하니 섬의 신지에서 제사를 지내야 풍랑이 멎는다는 점괘가 나왔습니다. 일행이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지내자 몸물이 높이 솟아올랐고 그날 밤 양패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활을 잘 쏘는 사람 한 명을 이 섬에 남겨두고 떠나면 순풍을 얻으리라. 양패는 섬에 나물자를 가리고자 목간 50족을 만들고 각자 이름을 쓴 뒤 물에 넣었습니다. 그 결과 거타지라 쓴 목간만 물에 잠겼습니다. 나무인이 당연히 모두 물 위로 떠야 하지만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지요. 홀로 섬에 남은 거타지는 시름에 잠겨 몽하니 못을 바라봤습니다. 활 솜씨에 관한 한 누구보다 자신 있으므로 해적을 제압해 명성을 떨치려 했건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로 외딴 섬에 남게 된 현실이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노인이 못에서 나와서 거타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서해의 용신인데 매일 해가 뜰 때마다 하늘에서 한중이 내려와 다란이를 뇌며 못을 3바퀴 돈 후 내 가족을 모두 물 위로 뜨게 하여 간을 빼먹고 있소이다. 이제 우리 부부와 딸 하나만 남았다오. 내일 아침에도 그 중이 나타날 터이니 부디 활로 쏘아주시오. 거타지가 알았다고 대답하자 노인은 용으로 둔갑하여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거타지가 숨어서 기다리니 과연 중이 내려와 주문을 외고 늙은 용의 간을 먹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거타지가 활을 쏘아 중의 급소를 맞췄습니다. 중은 늙은 여우로 변해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목숨을 건진 용은 노인으로 변한 후 거타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소. 보답으로
나의 사랑스러운 딸을 줄 테니 그대의 아내로 삼아 주었으면 하오. 거타지가 승낙하자 노인은 딸을 곡가지로 만든 후 거타지의 품속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 지역 2마리 용이 거타지를 사신 일행이 있는 배로 데려다 줬습니다. 당나라 사람들은 신라 사신의 배를 2마리 용이 받들고 있음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당나라 임금은 신라 사신을 비상하게 여겨 성대히 대접하고 후한상까지 내렸습니다. 신라에 돌아온 후 거타지가 품에서 곡가지를 꺼내니 어여쁜 여자로 변했고 2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거타지 설화는 훗날 고려 태조 왕건의 할아버지인 작제권 설화로 변형됐고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심청전의 모태가 됐습니다. 한편 거타지가 활을 쏘며 활약한 섬 곡도는 백령도이고 신지는 지금은 매립된 연지동 연못이라고 전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